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홍성이 전해드렸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땅 매입 과정에서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두 번째 유죄 판결이 나온 건데요. 재판부는 최 씨가 위조된 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더욱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건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검이 이른바 장모 대응 문건을 만든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당시 대검은 윤석열 후보의 장모를 피해자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사법부 판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짧은 입장만 표명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이 숨진 것과 관련해 연일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처장을 몰랐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거짓이라면서 이 후보가 정말 특검을 원한다면 직접 나서서 대장동 특검법을 통과시키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야당이 윤석열 후보 관련 의혹을 빼겠다고 고집해서 특검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를 선택해야만 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한데요. 대선까지 이제 76일, 대선 후보들이 최소한의 공적 책임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정치권 움직임 잠시 뒤 뉴스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직 사퇴 문제로 표면화된 내용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른바 윤핵관, 윤석열 핵심 관계자 문제가 표면화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국민의힘 선대위 장해찬 공동청년본부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요일 코너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경제읽기. 오늘은 물가지수 개편이 우리의 실생활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정치권 얘기로 시작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 출범 51일 만에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났어요. 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당내 경선에서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가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이라는 보직을 맡아서 선대위에 결합하기로 했습니다. 마치 야당의 내홍을
그 의식한 뭐 대조된 것 같은 이제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오늘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1시간 20분가량 오찬을 겸해 회동한 뒤에 합의사항을 공동 발표했습니다. 이 자맹을 이어오던 이 전 대표가 선대위 출범 51일 만에 이 후보와 함께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눈길이 끌렸습니다. 이 후보는 이 전 대표께서 지금까지도 민주당 승리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해주셨다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필요한 조직에 직접 참여하고 민주당 4기 민주정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실 것으로 생각되고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데 우리 대표께서 많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던 것 같은데요. 그동안 원팀에 대한 우려가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하는 것, 이 선대위 전면에 나서서 이제 같이 선거를 독배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네, 이번 회동은 이재명 후보가 이 코로나19 확산 심화 국면과 관련해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에게 역할을 요청하기 위해서 만남을 요청을 했고 네. 이것을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수락하면서 오늘 만남이 성사된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 전 대표 본인도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네. 민주당 승리를 위해 이재명 후보와 제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국가비전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공동위원장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직접 본인 입으로 밝힌 만큼 네. 이 선대위 전면에 나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전 대표가 후보와 결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 뭐 당과도 결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언급까지 했는데 이런 언급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이 좀 눈길이 끌렸는데요. 이 전 대표는 앞으로 활동해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후보와 당과 결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면서 그에 대해 후보께서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쓴소리를 할 수 있다. 아마 이런 취지의 얘기로 해석이 많이 됐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의 공약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네네. 지적하는 얘기를 할 수 있다거나 뭐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예, 그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서 다양한 많은 분들의 의견이 조정되고 통합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라며 이 전 대표가 가진 특별한 경험과 경륜, 우리 사회에 나아갈 바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충분히 말씀하고 그게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앞으로 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켜보고요. 이제 야당 얘기도 좀 해볼까요? 국민의힘 선대위 내용 사태가 이게 좀 봉합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시끄러운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대위직을 사퇴한 이준석 대표가 연일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한 발언이 여러 가지 논란을 낳고 있어요. 네, 사실 뭐 이게 갈등이 앞으로 더 커질 소지는 없어 보이는데 아주 후폭풍이 좀 남은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에서 빠지기로 정리가 됐고 네. 뭐 좀 붙잡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윤석열 후보나 김종인 총괄위원장이나 뭐 본인이 그만두겠다면 네. 그만두는 거지 뭐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에서 빠지기로 정리가 된 거고 그냥 다만 그 상태에서 장제원 의원 등 일부 후보 측근들에 대해서 장외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동아일보 인터뷰를 보면 그 이 대표는 당 중앙선대위에서 보직 맡은 사람 전부 사퇴하고 6개 본부 체제를 해체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윤핵관 문제 해결에 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특히 사실상 장 의원을 겨냥해서 선대위 조직도에 없는 사람이라서 문제다. 부산을 벗어나면 안 된다. 부산을 벗어나면 전 국민이 제보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이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빼고 나머지 선대위 조직은 김 위원장한테 인선까지 다 맡겨서 완전히 선대위를 뜯어고쳐야 된다. 측근들이 윤 후보 곁에서 뭔가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듯한 모습을 절대 보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뭐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게 뭐 장 외에서 이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거라는 해석이 많이 나왔는데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정작 김 총괄위원장은 오늘 회의 끝나고 기자들하고 만나서 네. 그건 이준석 대표 생각이고 별로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요?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모든 조직을 다 허물 수는 없다. 있는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만들 것이냐. 여기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은 좀 무게가 실려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어찌됐든 간에 이준석 대표가 계속 지금 이른바 윤핵관 문제를 거론하고 있잖아요. 그 핵심에 장제원 의원이 있는데 네. 장제원 의원은 어떤 입장입니까? 장 의원은 오늘 기자들에게 감정적 인신공격에 대응하면 진흙탕 싸움밖에 안 된다면서 지금은 정권교체 후 후원을 생각할 때다. 이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면서도 좀 참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네. SNS에 쓴 글에서도 엄중한 시기에 당이 진흙탕 싸움에 빠져있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없다. 민주당만 이로울 뿐이다. 라면서 참고 또 참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입장은 어때요? 오늘 이제 윤석열 후보가 오늘까지 1박 2일로 호남 방문 일정을 소화를 했는데요. 네. 오후에 이제 여수에 그
여수광양항 항만 그 방문을 하는 일정이 있었는데 그 끝나고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잠깐 했습니다. 네. 요때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장제원 의원을 이른바 윤핵관으로 지목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물으니까 윤 후보가 장제원 의원께서 윤핵관인지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시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장 의원은 사실상 국민 캠프 상황실장 그만두고 아예 출근도 하지 않고 주변에 같이 선대위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입장인데 무슨 윤핵관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자면 장제원 의원이 윤핵관이다라는 이준석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자기 맡은 일만 하라 이렇게 하면서 선대위를 단속하고 나섰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정리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네, 이제 오늘 김 총괄위원장이 뭐 후보 그리고 후보 측근들을 향해서 좀 경고성 메시지를 냈습니다. 예. 일단 윤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감흥을 느끼는 메시지가 보이지 않는다. 또 후보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보좌하는 분들이 세심하게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일정이나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감흥을 줄 수 있도록 준비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어제 빈곤층 자유와 관련해서 표면 발언을 결행한 것이다. 뭐 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을 이제 지적하면서 좀 설화를 좀 삼가야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후보를 보좌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지적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 선대위 내부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후보와 가까우니 나름 기능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맡은 임무 외에 자기 기능을 발휘하려고 하다 보면 불협화음이 생긴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그 기능을 담당하는 분들이 자기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노력하되 그걸 초과해서 다른 기능을 하려고 하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의를 기울여달라. 이렇게 좀 일종의 군기잡기 같은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똑바로 하고 그 권한을 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함부로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지 말라. 좀 아무래도 어제 그저께까지 이제 문제였던 뭐 조수진 공보단장의 네. 뭐 이것이 후보 뜻이다. 아마 이런 좀 언행에 대해서 그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지적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조수진 전 공보단장이 돼버린 거잖아요. 본인도 사의 표명을 했으니까. 근데 그 후임 자리에 김은혜 대변인이 임명이 됐다고요? 네, 지금 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던 김은혜 의원이 이제 오늘 이제 공보단장으로 이제 이동 발령이 됐고요. 네. 이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당 대변인을 지내기도 했던 인사입니다. 또 공보부단장에는 그 최지영 전 감사원장 대선 캠프 공보팀장을 맡았던 이제 김기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임명됐고요.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던 홍보미디어 총괄본부 내 홍보본부는 이제 김수민 전 의원이 홍보본부장을 맡게 됐는데, 김수민 전 의원 역시 김종인 비대위 시절에 이 역시 홍보 관련 당직을 맡았던 인사입니다. 김수민 전 의원은 안철수 지금 후보하고도 굉장히 가까웠고, 안철수 후보가 사실상 국회의원이 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던 거죠. 네, 뭐 아직까지 그 관계가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김수민 전 의원 그러니까 옛 국민의당 출신으로 네네. 안철수 대표와 한솥밥을 먹던 홍보 사이입니다. 전문가이기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이틀째 호남을 지금 방문하고 있는데 오늘은 김대중 정신이 이전 민주당을 심판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내놨어요. 네, 윤 후보 오늘 이제 호남 방문 이틀째를 맞아서 SNS에 쓴 글에서 민주주의와 통합의 상징인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한 호남을 기반으로 성장한 민주당이 민주주의 정신을 저버리고 국민을 갈라치는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김대중 정신을 잊은 민주당을 호남에서 심판해 주셔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윤 후보는 호남은 텃밭이라며 자만하는 민주당을 이번 기회에 따끔하게 혼내달라면서 민주주의를 저버린 민주당은 호남을 저버린 민주당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못하는 통합과 포용의 정치 제가 해내겠다면서 국민의힘이 부족해 등 돌리고 서운해했던 호남 분들의 두 손을 꼭 잡고 국민 대통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이건 뭐 국민의힘 야당 후보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오늘 또 발언 가운데 논란이 되는 게 있어요. 지금 또 실언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실언성, 논란성 발언이 두 가지나 돼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마 이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은 아마 이 민주당 못 가서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아마 요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전남 순천시 한 호텔에서 열린 전남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잘못했기 때문에 호남 분들이 국민의힘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지지를 하지 않으셨다면서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래서 저도 정권은 교체해야겠고 민주당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국민의힘을 선택했지만 국민의힘이 진정한 국민 지지를 받는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 많은 혁신이 필요하다.
훌륭하다고 늘 주장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그 듣는 사람들은 부득이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이 부분에서 저게 정확한 표현인가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원래 민주당 가려고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민주당은 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들릴 수가 있어서 약간 이제 이게 논란이랄까 화제랄까 하여튼 오후에 이게 기사가 많이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수 항만 방문 행사 이후에 이제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 아니 아까 그거 그 순천에서 하신 말씀 무슨 뜻으로 한 거냐 기자들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9가지 생각이 달라도 정권교체 한 가지가 같으면 이 함께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고 했고 당시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9가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을 포용할 수 없는 그분들이 선뜻 내키지 않는 정당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좀 당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입당을 해서 당을 더 혁신하고 더 많은 지지를 받고 포용하는 정당이 되게 하겠다고 한 거니까 국민이 9가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을 다 포용할 수 없지만 그래도 들어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설명도 그 아무래도 국민의힘을 오랫동안 좀 지지하고 사랑했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 해명이 좀 이렇게 썩 마음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후보 직속 새시대 준비위에 김한길 전 의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 정계 개편을 위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도 연결이 돼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굉장히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한 가지 그 설화 얘기했는데 또 한 가지는 어떤 거예요? 아까 그 순천시 그 호텔에서 열린 전남선대위 출범식 이 자리에서 그 앞뒤로 쭉 이어서 나온 이야기였는데요. 그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면서 왜 이런 인사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윤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대착오적 이념으로 엮이고 똘똘 뭉쳐진 소수 이너서클이 돌아가면서 국정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인사 발표할 때마다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 위치에 있느냐 이렇게 문재인 정부 인사를 비판을 하면서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 민주화 운동이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따라서 한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어디 외국에서 수입해온 그런 이념에 사로잡혀서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과 같은 길을 걸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뭐 듣기에 따라서 이제 윤 후보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발언의 취지에 대해서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특정 인사들이 이제 그런 밖에서 수입해온 이념에 사로잡혀서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이다 이런 취지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이 민주화 운동 자체를 어디 외국에서 수입해온 것이다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그 여수 항만 방문 뒤에 기자들이 아까 그 얘기는 또 무슨 뜻으로 한 거냐 오늘 이제 그 기자들 질의응답 자리가 약간 그 논란성 발언에 대한 해명의 장처럼 돼버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니까 윤 후보가 민주화 운동이 외국에서 수입됐다는 게 아니고 밖에서 수입된 이념에 따른 운동이 민주화 운동과 같은 길을 걷게 됐다고 얘기한 것이다 하면서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념투쟁이라는 것도 민주화 운동과 목표를 같이 하는 것이어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졌으나 민주화 문민회가 된 이후에도 그런 이념투쟁에 사로잡힌 운동권에 의해서 발전이 발목이 잡힌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수입된 이념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 기자들이 이렇게 한번 다시 물으니까 예를 들면 남미 종속 이론도 있고 북한에서 수입된 주체사상 이론도 있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주체사상이 이제 뭐 민주화 운동과 관련이 있다는 거냐 색깔론이다 이런 취지의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치인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뭐 흔히들 기자들도 그렇고 저도 이제 얘기를 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한 줄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해명을 10줄 하게 되면 그럼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굉장히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뭐 윤석열 후보의 말이 논란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후보는 근데 그 실언과 해명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발언이 논란이 되는 게 상대방이 공세이거나 아니면 언론 보도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뭐 언론이 이렇게 악의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태도를 자꾸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사실 저번에 그 개사과 논란도 그렇고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발언도 그렇고 뭐 사실 이런 어떤 논란성 발언이 불거졌을 때마다 패턴이 처음에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라고 하고 그래도 비판이 많이 나오면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하고 약간 좀 욱하는 것 같은 그런 반응을 보였다가 나중에 결국 사과하는 이제 이런 패턴이 이어지면서 선대위 내부에서도 이게 적절한 대응인지 좀 많이
의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를테면 오늘도 이제 어제 나왔던 뭐 일자리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그 극빈층 자유 이제 이런 네. 거에 대해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이 또 이제 그 여수 질의응답 시간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뭐 정제되지 않은 말을 내가 한 게 아니라 말을 하면 취지를 봐야 한다든지 뭐 상대 진영에서 말을 맡아두어식으로 한 거다. 또 뭐 앞뒤를 다 잘라서 얘기하면 왜곡이다. 뭐 이렇게 좀 상당히 열을 띄어서 그 전날 본인이 한 이야기를 방어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가 하면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 씨 오늘 징역 1년을 선고받았어요. 네, 윤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이어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도 1심 유죄를 받았는데요. 의정부지법은 오늘 이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하고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조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을 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면서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최 씨는 법정 구속되진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최 씨가 이미 다른 재판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 중이므로 이번 사건으로 별도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유죄가 선고된 이 최모 씨의 혐의는 그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월경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인데요. 또 안모 씨와 공모해서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된 잔고증명서 중 이 2013년 4월자로 위조된 약 100억 원의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 행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측 입장도 나왔습니까? 네, 오늘 윤 후보가 기자들과 만나서 먼저 사법부 판결에 대해 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피하는 태도를 보였고요. 네. 이 장모의 잔고 위조 혐의에 대해서 앞서 검찰이 과잉 수사를 했다는 취지 얘기를 했는데 그 입장이 변함이 없느냐 이런 추가 질문이 나오자 네. 잔고 증명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인정을 했고 다른 혐의 사실이 같이 얹혀져서 판결이 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 부분은 본인이 다 시인하고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만 과거에 검찰에서 입건을 안 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국감장에서 하지 않았나 하는데 이 판결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봐야 될 것 같네요.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오늘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의 장모 사건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오늘 송영길 대표가 이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서 예.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그리고 이제 이른바 뭐 곽상도 의원 등의 50억 클럽 또 키넨파트너스와 SK 관련 사안이라든지 하나금융그룹 컨소시엄 선정 과정 또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5건을 특검 대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사건이나 부인 김건희 씨의 여러 가지 비리 문제가 그동안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면서 그래서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른바 그 대장동과 관련한 특검뿐만 아니라 이제 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가족 관련 이 의혹 사안도 같이 특검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럼 특검을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장동 문제만 가지고도 특검이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물론 이제 그렇게 되겠죠. 뭐 야당에선 당연히 반발을 할 테니까요. 좀 특검이 어디까지 지금 논의가 진행이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TV토론 법정 횟수를 7회 이상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네, 민주당 의원들이 대선 법정 토론의 횟수를 뭐 6회 이상, 7회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오늘 발의를 했습니다. 네. 이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이상의 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 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대담 토론의 횟수를 현행 3회 이상에서 7회 이상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인데요. 예. 앞서 송영길 대표도 당선대회 회의에서 그 윤석열 후보 캠프의 전략은 공식 선거운동 21일 동안 3회 토론만 한다는 것이라면서 최소 7회 이상 법정 토론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뭐 그에 따른 후속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법 개정을 해가지고 이번 대선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지금 만약에 그 개정이 된다고 해도 그거를 당장 이제 뭐 2달 후에 하는 대선부터 적용을 할 거냐 이 부분도 사실 논란이거니와 사실 개정 자체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게요. 이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가 행정안전위원회이긴 한데 지금 국회는 지금 휴회 중이고 다만 휴회 중에도 이 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개특위가 가동 중이고 정개특위가 입법권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정개특위 게다가 이 선거법 관련 사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른바 그
패스트트랙 국면도 있긴 했지만 패스트트랙으로 한 번 이제 딱 그렇게 한 적은 있는데 그때를 빼고는 여야 협의로 합의로 처리한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었고요. 사실 이재명 후보 본인도 어제 그 SBS 방송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선거 며칠 앞두고 선거법 개정이 되겠냐 그냥 들으려고 하는 소리 아닌가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기피하는 것 같으니까 토론을 좀 합시다 이렇게 압박하는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네요. 네,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원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이른바 윤핵관, 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 이 관계자가 누구냐 이걸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용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은 장제원 의원이 나도 모르는 얘기를 줄줄이 내놓는다 이러면서 이른바 윤핵관을 장제원 의원으로 지목하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윤석열 후보는 장제원 의원에 대해 선대위에 출근도 하지 않는다. 무슨 윤핵관이 되겠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장해찬 공동청년본부장 연결해서 선대위에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번 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네, 특보이신 줄 알았더니 본부장이 되셨어요. 경선 때는 청년특보였고요. 네. 선대위에서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시사회가 나온 네, 우리 본부장님이라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오늘 이준석 대표가 언론을 통해서 이른바 윤핵관 문제에 대해서 또 지적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장제원 의원을 아마 지목을 한 것 같아요. 선대위 조직에도 없는 사람이라 문제다. 그 사람은 부산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윤핵관 문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윤핵관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사실은 이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더 이상 언급할 이유가 없는 이재명 후보와의 정책 경쟁이나 도덕성 경쟁에 집중해야 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굳이 이 이야기를 다시 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본질적인 의문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과거에 사실 한 인터넷 언론, 온라인 언론 매체를 통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를 줄기차게 비판했던 익명의 윤핵관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많은 이 여의도 정치권의 사람들이나 언론이 파악하기로 그 해당 온라인 매체에서 지속적으로 윤핵관 노릇을 했던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전혀 핵심 관계자가 아니다. 그 사람의 정책까지 대략적으로 사실은 다 파악이 됐고 우리가 실명을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김성환 앵커님도 대충 다 알고 계실 거고 네. 그분 같은 경우는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온라인 매체를 통한 잘못된 인터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만 네.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하고 지금 또 원톱 체제로 선대위가 다시 재구성되어가는 시점에서 저는 뭐 핵심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잘못된 행동을 한다거나 뭔가 내부적인 분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선거를 하다 보면 각자 조금씩 불만스러운 부분이나 좀 뭐 이견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만 가능하면 국민들께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단합된 모습을 수면 위로 보여주는 게 지금 야권에 몸담은 선대위에 몸담은 모든 사람들의 의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윤핵관 문자가 나온 게 언론에 이렇게 코멘트가 인용이 돼서 당의 어떤 그 이준석 대표라든가 아니면 윤석열 후보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말들이 흘러나가기 시작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게 유독 한 언론을 통해서만 나왔죠. 또. 네네. 근데 좀 더 시각을 좀 넓히면 오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후보와 가까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맡은 임무 외에 기능을 발휘하려고 하다 보니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좀 넓게 해석하자면 후보와 가까웠다고 하는 사람들, 뭐 가까운 사람들도 해당이 될 것 같고요. 현재 진행형으로. 이런 사람들이 너무 권한을 자기의 어떤 맡은 직책보다 더 많이 행사하거나 아니면은 선대위 조직 체계로 소화해서 뭔가 조직 체계 내에서 논의해서 뭔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 일종의 끼리끼리처럼 결정해가지고 선대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각을 반영한 거 아닌가요? 일단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직 사퇴 이후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그립을 강하게 가져가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선대위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 기구가
매우 효율적으로 또 단일화된 기구로 한 이틀 사이에 빠르게 바뀌고 있는 걸 저도 내부에서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종합상황본부에서 주관하는 1일 점검회의라는 것도 생겼고, 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어제 선대위 사무실 전체를 순회하면서 책임자들, 실무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그런 훈훈한 장면도 같이 있었고요. 예. 그 과정에서 조금 더 기강을 잡으려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고요.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누누이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안국 포럼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광흥창 팀 같은 별도의 비선 조직을 만들지 않겠다. 공식 조직 위주로 선거 운동을 하겠다고 누차 말해온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선대위 내부에 계신 분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분들이 후보와의 어떤 친분이나 다른 관계를 이용해서 어떤 의사를 피력하거나 일정이나 메시지를 만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예를 들면 열심히 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파트가 청년 파트인데 뭔가 언론이나 다른 파트에 대해서 제가 한두 마디 말을 보태는 게 열심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자칫 혼선을,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 가지 혼선을 또 야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선대위 내부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전체 조직의 어떤 절차나 기강을 잘 지켜야 선대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그런 따끔한 지적을 해주신 거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나는 후보 말만 듣는다. 지금 조수진 최고위원 그리고 지금 전 공보단장이 되겠죠. 지금 상임선대위원장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한 대응을 두고 서로 간에 의견이 달리하다가 그 말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수진 의원도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선대위 모든 직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공보단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선대위 공동 부위원장직도 맡게 되었는데 모든 선대위직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책임을 진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조수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또는 직접 이준석 대표 찾아가서 정중하게 사과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조수진 의원이 사과하기 위해서 당대표실을 찾아갔었지만 이준석 대표와의 만남이 불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분명 상임선대위원장에게 그런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 맞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수진 의원이 또 정치적 책임을 졌다. 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윤석열 후보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당번했던 것 등을 국민들이 다 지켜보지 않을까 싶네요. 말씀을 듣다 보니 조수진 의원의 어제 독특한 캐릭터에서 나온 일처럼 이번 일이 돼버린 게 되었는데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저는 선의로 해석하자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선대위 울타리 안에 있는 분들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잖아요. 그 열정이 넘치는 과정에서 어떤 오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게 좀 국민들께 큰 부분으로 번져서 정책과 미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시점에 다시 한번 국민의힘 선대위 내부 문제로 뉴스가 되어버린 것 자체가 선대위 관계자 중 한 사람으로서 좀 송구스럽고 민망할 따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그립감 강하게 잡으니까 지금 선대위가 발빠르게 돌아간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전 체감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이전에 왜 안 됐던 겁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사실 선대위가 새롭게 구성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도기가 있었고 12월 6일에 선대위 이제 공식 출범식을 할 때 그 직전에 울산 회동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도 다시 돌아오고 김종인 위원장도 합류하지 않았습니까? 그로부터 이제 불과 한 2주 정도가 지났을 뿐이거든요. 어떤 과도기적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의 사퇴 선언 이전에도 사실은 1일 점검회의라는 회의체가 생겨서 종합상황본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나 정책 제안이나 이런 걸 일원화한다, 창구를 단일화한다는 그런 과정들은 있었습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의 사퇴로 그 같은 과정의 속도가 조금 더 빨리 붙게 된 감이 있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그러면 앞으로 선대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이냐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를 거의 해체 수준에 가깝게 지금 개편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김종인 위원장은 또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지금 어떤 논의가 오고 가고 있습니까? 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직접 언론 인터뷰에 밝힌 것처럼 선대위의 어떤 대대적인 해체 수준의
어떤 조직 개편보다는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데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 네. 지금 여러 가지 총괄본부와 또 각 본부 위원회 등이 굉장히 많이 있는 편인데 사실 이 상등자 숫자로 비교하면 민주당 선대위보다 결코 큰 규모는 아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정책본부나 뭐 조직본부, 직능본부 등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제안 등을 각각 개별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종합상황본부라는 컨트롤 타워에 이제 다 제시를 하면 거기서 임태희 종합상황본부장이나 또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판단하는 하나의 구조가 생기는 것 같고요. 일정이나 메시지 같은 경우에서도 보다 유기적으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아이디어나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그런 구상이 더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뭐 사실 그 이준석 대표하고 뭐 당내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나 잡음이 나온 그 배경에는 앞서도 잠시 언급이 됐지만 김건희 씨 허위 이력과 관련돼 있는 문제에 대해 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씨 등판 계획이 없다. 영부인이란 말을 쓰지 말고 집권하면 청와대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검증 의지가 아예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건희 씨에 관한 문제. 이게 검증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검증의 수위를 넘어서 막무가내 가짜 실수까지 민주당이 무차별적으로 퍼붓고 있는 와중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들에게 진솔하고 낮은 자세로 사과를 했고요. 그 와중에 국민의힘이나 선대위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제기하는 모든 의혹이 사실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분하게 이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과정을 또 밟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이 같은 과정에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나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정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건희 대표의 활동 여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서 앞으로 좀 차근차근 준비하는 과정들 그리고 그에 관한 논의 등이 이렇게 일원화된 효율화된 선대위의 어떤 회의체, 기구에서 논의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그냥 짧게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선거 끝날 때까지 김건희 씨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건 이정이죠. 그건 이정인데 네. 사실 윤석열 후보 지난 언론 인터뷰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다지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없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무적인 대응까지도 종합상황본부 공식 기구인 선대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논의 등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당이 뭐 여러 가지 내용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호남을 찾은 윤석열 후보 지금 연일 뭐 설화라고 해야 될까요? 실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말이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필요성도 모른다라든가 오늘 또 80년대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외국에서 수입한 이념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반발을 사고 있기도 한데요. 이렇게 연일 설화에 휩싸이는 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후보의 좀 진솔한 이 화법 때문에 언론에서 많이들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전북대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이나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성명을 또 발표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것이 뭐 빈곤층이나 극빈층을 비하하고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비상한 그동안은 보수 정당이 다소 인색했던 빈곤층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확대 방침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정교한 표현을 참모들이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이것이 마치 뭐 빈곤층에 대한 나쁜 표현이다, 부정적인 인식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나머지 발언들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념 견도성, 실용적인 정책을 취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한 이념을 그대로 쭉 밀어붙이고 따라가는 것이 과거 운동권의 조금 답답한 모습과 비슷한 것이 아니냐 지적하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 발언의 어떤 진위를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동청년본부장이시니까 이것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미래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인 구직 정보를 얻을 때가 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미 나와 있는 앱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청년 일자리 정책을 연구하면서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일자리 앱 등을 많이 사용해봤는데요. 네. 이게 말이 좋아서 애플리케이션이고 뭐 디지털하지 상당히 불편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어떤 회사에 나와서 실업급여를 받는 그 순간 AI나 빅데이터가 저의 이전 근로 패턴이나 뭐 여러 가지 이 취향, 기존에 관심을 보였던 관심사에 대해서 딱 정리해서 추천 직장을 새롭게 알려준다거나 하는 그러한 유기적인 시스템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윤석열 후보가 평소에도 AI나 데이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제
몇몇 실무진들 간소하게 보고받는 자리에서도 데이터의 중요성을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네. 그런 빅데이터를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지 주변에 정책 전문가와 또 제가 자주 이런 청년 앱도 보여드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청년 정책을 구상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수준의 앱이 있는 걸 몰라서 한 발언일 리는 없죠. 그러니까 AI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한 발언을 이렇게 민주당이 꼬집을 줄은 저도 오히려 몰라서 참 무슨 말을 해도 일단 비판하고 보겠다는 그런 민주당의 태도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선대위 장해찬 공동청년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김치형 경제 전문 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제 이제 통계청에서 물가지수 개편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게 왜 바꾼 건지, 그리고 이렇게 물가지수를 개편하면 뭐가 바뀌는지 등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요. 네. 또 몇 가지 논쟁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논쟁 내용도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가지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소비자 물가지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물가가 붙어있는 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죠. 이제 대표적인 게 생산자 물가지수라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수입 물가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 물가가 올랐다 내렸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그리고 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릴 때 뭐 물가 상황을 고려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때 말하는 물가는 모두 이 소비자 물가를 말합니다. 조사 대상이나 사용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가장 광범위하고요. 네. 또 생산자 물가 지수는 최종적으로 결국에는 이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되고요. 수입 물가 역시 수입해서 결국에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소비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이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결국 물가라고 하면 저희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대표 선수로 삼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 개편, 이게 시대상을 반영한 겁니까? 아니면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이 소비자 물가지수 통계는 통계청에서 집계하고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5년마다 우리의 생활 변화에 맞춰서 개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이 이 5년 주기가 돌아온 정기 개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개편한 것은 2015년을 기준으로 한번 개편을 했고요. 이번 개편은 2020년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2020년도에 여러 가지 통계를 가지고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개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 5년마다 개편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면서 돈을 내고 쓰는 것들, 뭐 물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매일매일 조금씩 변하지 않습니까? 네. 뭐 예를 들자면 지난해보다 올해 주변을 돌아보면 전기차가 훨씬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뭐 코로나 때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안 쓰던 마스크는 한 2년 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 네.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반영해서 5년 주기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개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통 우리나라 통계청이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산정할 때 한 450개에서 500개 정도의 대표 품목을 선정하거든요. 예. 이 각 품목마다 중요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얼마나 빈번하게 사용을 하고 또 우리가 지출하는 금액 중에서 비중이 얼마나 높은가를 이제 측정을 해서 품목별 비중을 또 조절을 합니다. 2015년도 기준으로 통계청이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선정하는 대표 품목이 460개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14개 품목이 추가되고 13개 품목이 제외되면서 이번 2020년도 기준으로 바꾸면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산출하는 대표 종목은 458개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빠지고 어떤 것들이 들어갔습니까? 추가된 것들을 보면 식품 중에는 뭐 체리, 망고, 아보카도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아보카도는 최근에 이제 건강을 중요시하시는 분들이 네네. 상당히 많이 드시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체리, 뭐 망고는 이런 별로 안 먹는데.
네. 그 과거보다 어쨌든 통계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소비가 좀 많아진 걸로 이제 소비자 대표 품목이 됐다는 건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공산품 중에는 눈에 띄는 것들이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의류건조기는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외에 앞서 제가 이제 잠깐 언급한 전기차, 네. 이것도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대표 품목에 포함이 됐고, 마스크는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외된 품목들을 보면 연탄, 프린터, 넥타이 같은 것들이 빠졌거든요. 이 넥타이가 좀 눈에 띄는데 네. 아마도 재택근무가 좀 늘어나서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비즈니스 캐주얼이 상당히 일반화되지 않습니까? 네. 실제 넥타이를 메고 출근하는 사람들 찾기가 요즘은 좀 더 힘든 상황도 됐고, 이러다 보니까 향후에는 구두도 빠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구두도요? 요즘 대중교통 타고 출퇴근할 때 사람들 이 신발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구두보다 운동화나 캐주얼을 상당히 많이 신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생활 변화가 소비자 물가지수 대표 품목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빈번하게 사용하긴 하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지출을 하지 않아서 제외된 것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대표적인 게 이제 교복, 교과서 비용, 급식비 같은 것들인데요. 네. 이건 이제 무상교육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이 직접 지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조사할 필요가 없어서 빠진 품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한 10여 개 품목이 들어가고 10여 개 품목이 빠진 거잖아요. 이렇게 네네. 조정을 하면 소비자 물가 통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됩니까? 사실 대표 품목만 조정한다고 해서 소비자 물가가 크게 움직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가중치가 더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이제 14개 빠지고 13개 들어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가중치에도 좀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 가중치 변화를 보면 전체 458개 종목의 가중치 합을 보통 이제 1000으로 보고 가중치를 부여를 하거든요. 네. 방식은 이제 전국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액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을 아까 대표 품목으로 선정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선정된 이 개별 품목이 월 평균 소비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2020년도 기준으로 농축수산물의 가중치는 83.8이었는데요. 이번에 이전보다 6.7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가격이 비싸졌다고 볼 수도 있고, 농축수산물이 네. 아니면 조금 더 많이 소비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공업제품의 가중치는 348.4에서 15.3포인트가 더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의 가중치는 소폭 낮아졌거든요. 예. 이거는 아마도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누르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가격들보다 덜 올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밌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전월세 가격도 반영이 되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전세는 과거보다 거래량이 확 늘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중치가 54로 5.1포인트 정도가 올랐고요. 월세는 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해서 가중치를 소폭 낮췄다, 이렇게 통계청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류,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 같은 것들은 네. 이게 2020년 기준이다 보니까 당시엔 국제유가가 상대적으로 좀 낮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가중치는 소폭 내려갔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물가가 한 3% 올랐다, 2%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네. 일반 가정에서는 3%, 2%가 뭐냐, 이거 10%, 20% 오른 것 같다, 이렇게도 네네네. 얘기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피부로 느껴지는 물가하고 이렇게 통계로 나오는 물가가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왜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문제가 이제 사실 굉장히 많은 논쟁을 만들어내고, 또 최근에도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유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준을 2020년으로 해버리니까 올 들어서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영이 안 되는 문제가 일단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 물가를 얼마나 잘 반영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건 어떤 나라나 다 비슷하고요. 통계라는 것 자체가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방법을 써서 이 통계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방식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유엔이 공고하는 소비자 물가 측정 방법이 있고 이걸 우리나라 통계청이 그대로 준해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산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번에 새로 개편한 물가지수를 반영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라고 바라보면 이 통계청이 이번에 발표한 새로운 물가지수를 그대로 반영하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소폭 올라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네. 지난주 제가 이제 FOMC 회의 결과 얘기하면서 전 세계 주요국들의 물가 상승이 심상치 않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현실 물가를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반영하려고 5년 만에 품목 조정을 했더니 실제로 물가가 좀 올라가는 것으로 나왔다 이런 얘기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인데요. 네. 새로 개편된 것을 적용해 보면 2.4%로 0.1%포인트가 높아지고요. 가장 최근인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3.7%로 9년 11개월 만에 최고를 찍었다고 걱정들 많이 했는데 새로 개편한 걸 적용하면 이 역시 0.1%포인트가 높아진 3.8%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편입되어 있는 품목 자체가 굉장히 많기도 해서 네. 하나가 이렇게 막 물가가 올랐다고 해가지고 전체에 막 곧바로 크게 반영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유가 말씀도 하셨지만 전월세 비용 올해 지금 이제 조금 떨어진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많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네네. 이것도 영향을 많이 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월세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는 이제 가중치가 조금 높아졌고 예. 월세는 가중치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서로의 상쇄 효과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사실 집과 관련돼서 가장 큰 소비자 물가와 이슈는 이 임대차 비용이 아니라 집을 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이 물가지수에 반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얘기가 나옵니다. 집값 상승률을 반영해야 되느냐 말느냐. 예.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거 비용을 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반영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집을 사고 난 다음에 그 대출을 받고 대출 이자를 낸다거나 하는 비용들이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죠. 근데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게 사실은 상품과 서비스 구입 비용을 파악해서 물가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것이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이게 사회보험료라든지 세금 같은 건 제외되고요. 예. 주식 투자나 이런 것들도 다 제외되거든요. 근데 주택 구입 비용을 우리나라는 투자로 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반영할 수 없다라는 게 통계청의 일단은 생각이고요. 예. 다만 한국은행 쪽에서는 이것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려해보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입하는 비용 말고 대출을 통해서 우리가 이자를 내는 비용은 월세나 전세와 비슷한 거 아니냐. 네네. 그렇다면 현실을 반영해서 이거는 좀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조금 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실 미국은 주택구입비를 소비자 물가지수에 사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하고 주택시장의 특징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굉장히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고 네. 미국은 구입보다는 임대를 통해서 많이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우리가 또 가져올 수 없는 문제도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게 참 이 소비자 물가라는 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되는 것 같아서. 네. 근데 장바구니 물가하고 지금 소비자 물가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실제로는 차이가 있죠. 제가 아까 대표 품목하고 제가 잘 쓰는 종목이 그 품목이 다르다 그러면 확실한 차이가 있을 테고요. 예. 생활하는 환경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가지고 기준금리도 적용되고 금리가 올라버리면 이 금리를 통해서 임금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연금 수령액 등이 다 바뀌기 때문에 네. 이 품목을 또 갑자기 함부로 바꾸기도 정부나 통계청 입장도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일기 지금까지 김치형 경제전문 기자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영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성탄절